안녕하십니까. 내가 이혼 전문 변호사다의 저자, 이혼 전문서 15권 모두를 집필한 저자 솔로몬입니다. 오늘은 저희 솔로몬이 운영하는 블로그 솔로몬 이혼 이야기에 이혼을 하려면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친권자, 양육자, 양육비를 정해야 이혼할 수 있다라는 글을 써드렸습니다. 해당 글을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성년자는 만 19세 되지 않은 자녀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혼을 하려고 하는데 슬하에 미성년 자녀가 있다. 그러면 양육에 관한 사항을 정해야 되죠. 즉 친권자, 양육자를 누구로 할 것인지, 양육비는 얼마로 할 것인지, 면적교섭은 어떻게 할 것인지. 이 중에서 면적교섭에 대해서 합의가 안 되더라도 협의이혼은 가능해요. 협의이혼을 하려면 이혼할지 여부, 그리고 양육권, 친권, 양육비 이 네 가지에 대해서는 최소한 합의가 돼야 협의이혼 절차에 의해서 이혼할 수 있죠. 왜 그러냐면 미성년자를 보호할 의무가 1차적으로는 부모이지만 국가에게도 그 의무가 있죠. 왜냐하면 스스로 보호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국가에서 최종적으로 보호할 의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부부가 이혼하는데 미성년 자녀를 방치를 한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국가가 개입합니다. 소송에서도 당사자가 아무리 이렇게 합의했다고 하더라도 판사가 그게 합당하지 않으면 변경할 수 있어요. 그리고 부부가 이혼하려고 하는데 서로가 난 양육 안 하겠어요. 이렇게 된다? 그러면 법원에서 그러면 한 사람을 딱 양육자로 지정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경우에 이혼을 안 시킵니다. 그래서 최소한 한 명은 양육하겠다는 의지를 밝혀야 된다는 거죠. 이것도 잘 모르시는 경우가 많더라고. 합의가 안 되면 법원에서 일방을 양육자, 친권자로 지정한다는 거예요. 그런 경우는 없다. 아이를 내가 키우고 싶어서 데리고 와도 키우기 힘든 세상인데 내가 양육하기 싫은데 국가에서 그냥 아이를 그냥 떠맡겨 둔다고 하면 아이를 정상적으로 키울 수 있겠습니까? 아이 버리는 거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법원에서 아예 심리를 안 한다. 심리 자체를 안 해. 실무를 안 해본 사람들이 가사소송법에 보면 양육에 관한 사항이 뭐 협의가 안 되는 경우에 소송할 수 있다라고 규정이 돼 있으니까 그런 경우에 법원에다 신청하면 법원에서 지정해 주는 거로 이렇게 알고 계시고 상담해 주시는 분들이 계시던데 천만의 만만의 말씀이다. 한번 해보시라. 법원은 심리 자체를 안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협의 이혼하는 경우에도 예를 들면 뭐 아빠를 혹은 엄마를 양육자 친권자로 이제 지정을 해서 협의 이혼 신청했는데 판사님이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엄마 따라가면 혹은 아빠 따라가면 큰일 나겠어요. 그런 경우에는 변경하라고 명령한다. 안 한다? 이혼 안 시키는 거죠. 그런 경우가 많진 않지만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가장 양육하기에 합당한 자가 양육자, 친권자로 지정되는 게 좋다라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친권은 뭐냐? 미성년 자녀가 유학 가거나 해외여행 가거나 비자를 발급받거나 이민 가거나 중학교 이상 교육과정에서 전학 가거나 큰 수술 받고자 할 때 수술 동의서를 받거나 아니면 미성년 자녀 명의 재산이 있는 경우에 그 재산을 처분하는 등의 행위를 할 때 그 동의권자를 정하는 문제입니다. 이 친권도 굉장히 중요하죠. 알고 보면. 그리고 이 재판으로 가면 단독친권입니다. 공동친권 인정된 경우가 거의 없다. 공동친권 인정되는 경우를 보면 회사에서 이제 학자금이 나오는데 학자금 지원 요건에서 직원이 친권자로 지정되어 있을 것을 이 사칙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공동친권을 해줍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단독친권으로 한다. 왜? 공동친권으로 하면 불편한 점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합의를 한다고 하더라도 뭐 되도록이면 단독친권으로 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양육자를 지정할 때는 자녀와 친밀도가 높은지 그동안 양육을 더 많이 누가 했는지 양육 보조자가 있는지 정서적으로 안정되어 있는 당사자가 누군지 자녀에 대한 양육 계획이 누가 바람직한지 양육 의지가 어느 쪽이 더 큰지 이런 것들을 잘 보고 판단합니다. 요게 가장 많이 중요하게 작용을 하는 겁니다. 뭐 누가 재산이 많네, 누가 더 돈을 많이 버네, 누구는 직업이 없네, 뭐 이런 것들을 굉장히 먼저 신경을 많이들 쓰시는데 실질적으로 그런 것들은 많이 고려되지 않는 사안이다. 물론 고려되긴 하죠. 하지만 많이 고려되는 사안이 아니다. 예를 들면 학력고사를 준비하는데 국영수가 있는데 시험도 잘 안 나오는 미술에 대해서 밤새워가면서 몇 달씩 공부하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 아니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혼하려고 변호사 찾아갔는데 이런 것이 중요하다고 얘기한다? 그러시면 여러분 생각을 잘 하셔야 됩니다. 잘 모르시는 거예요. 공부를 더 하셔야 되겠죠. 그리고 양육비를 정해야 되는데 양육비는 산정기준표로 정하시면 됩니다. 산정기준표로 정하셔서 그 금액 산정하셔서 협의하시면 됩니다. 물론 소송으로 가면 양육비 산정기준표대로 양육비가 판결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 그거보다 적게, 그거보다 많게. 왜? 실질적으로 재판으로 가면 아주 많은 사유가 고려되어서 양육비가 산정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양육비 산정 기준표대로 정해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렇게 아시고 일단 이혼을 하려면 최소한 미성년 자녀에 대한 양육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합의를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고, 마지막으로 저희 솔로몬 소개의 말씀을 드리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소한 한 번은 저희 솔로몬에서 방문 상담 후에 이혼 소송을 진행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혼 소송을 바라보는 접근 방법이 다르고 차원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혼 소송은 수학 게임이 아니에요. 컴퓨터 게임이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을 고민하는 게임입니다. 그래서 인생에 함께 들어가서 같이 고민하고 해결책을 찾고 이런 작업이 반드시 필요하죠. 그냥 사무 처리하듯이 일사천리로 처리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혼 소송이라는 것은. 그래서 다른 사무실에서 하시더라도 최소한 한 번은 저희 솔로몬에 한번 방문하셔서 사건 논의를 한번 해보시고 그렇게 하고 결정을 하시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 여러분 또 유익한 정보, 재밌는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